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일렉트라 배터리 머티리얼즈, 줄여서 ELBM이라는 회사입니다. 요즘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망 이야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그 중심에 서려고 하는 회사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요. 곧 있을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 2025년 10월 15일 주주총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북미 배터리 공급망에서 이 회사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또 어떤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는지 좀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양한 분석틀, 패스틀이라든지 파이포스, 스봇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ELBM이 처한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불안감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해서 ELBM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보는 데 도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ELBM을 둘러싼 큰 판,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부터 좀 짚어보죠. 패스텔 분석이라고 하죠. 정치, 폴리티컬, 경제, 이코노미, 사회, 소셜, 기술, 테크놀로지컬, 법률, 리걸, 환경, 엔바이러멘털 요인을 보는 건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정치적인 바람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사실 ELBM에게는 가장 강력한 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랑 캐나다 정부가 전기차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IRA 법안 같은 걸 보면 노골적이죠. 중국을 배제하고 북미 내에서 생산하고 조달하는 배터리에만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ELBM 같은 회사한테는 엄청난 기회죠. 단순히 우리 지역에 공장 지으면 세금 깎아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국가 전략 차원에서 키우려는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ELBM이 이미 캐나다 정부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로부터도 재정 지원을 확보했다는 점이 좀 인상 깊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캐나다 정부 지원은 자국 산업 육성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미 국방부 지원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는 시각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 물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배터리 핵심 소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ELBM이 그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정부가 우리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니까요. 정말 든든한 배경이네요. 그런데 또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마냥 장밋빛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좀 불안정하잖아요. 특히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자금 조달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하고 금리가 높다 보니 당연히 돈 빌리는 비용,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ELBM처럼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인 개발 단계 기업에게는 이런 자금 조달 환경 악화가 더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계속 돈이 필요한데 그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거나 비싸진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을 봐야 하는데요. 바로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세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거시경제가 좀 주춤하더라도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각국 정부가 더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 배터리, 특히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불안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강력한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 상쇄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니까요. 아, 그래서 ELBM이 최근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3천만 달러 규모의 사모 발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시장의 스마트 머니가 보기에는 현재의 재무적인 어려움이나 거시경제의 불확실성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북민의 코발트 정제소라는 독점적 지위와 성장 잠재력이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유치했다는 건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확실히 양면성이 있네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성장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자, 그럼 사회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어딜 가나 ESG 경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흐름은 ELBM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ESG, 즉
환경, 인바이로먼트, 사회, 소셜,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고 있잖아요. ELBM의 사업 모델 자체가 이런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친환경적인 공급망 구축 노력입니다. 특히 코발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채굴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물이거든요. 아, 그렇죠. 콩고 민주공화국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회사들도 이제는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뿐만 아니라 이 원료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조달되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있는 소싱, 리스폰시블 소싱이라고 하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한 환경 및 노동 기준 하에서 코발트를 정제하고 더 나아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공급한다는 ELBM의 전략은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ESG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겠네요. 순환 경제에도 기여하고요. 당연하죠. 폐배터리는 사실 도시광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금속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회수해서 다시 배터리 원료로 쓴다는 건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안보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ELBM이 이 재활용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캐나다 원주민 그룹과 합작 투자를 내서 재활용 사업, 아키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진행하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사회적 소셜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군요. 네, 그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사업 파트너십을 넘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었을 수 있는 원주민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 평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이제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컬 부분을 좀 볼까요? ELVM이 습식 재련, 하이드로메탈로지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고 어떤 강점이 있는 건가요? 습식 재료는 말 그대로 물, 정확히는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광석이나 폐배터리 분쇄물 같은 데서 원하는 금속을 녹여내 분리하고 정제하는 기술입니다. 고온의 열을 사용하는 건식 재련, 파이로메탈로지와는 대비되는 방식이죠. 아, 화학적인 방식으로 뽑아내는 거군요. 네. 특히 ELBM이 주력하는 코발트나 니켈 같은 금속들을 정제하는 데 효과적이고 또 여러 종류의 금속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블랙매스, 폐배터리 분쇄물에서 각각의 금속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도 높은 배터리 등급의 황산 코발트를 만드는 데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기술이 ELBM만의 독보적인 기술인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많이 쓰는 기술인가요? 습식 재련 자체는 아주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다른 광물 정제 분야에서도 쓰이고 배터리 소재 분야의 다른 기업들도 활용하고 있죠. 다만 각 회사마다 공정의 세부적인 노하우나 효율성, 그리고 어떤 원료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등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LBM의 경쟁력은 이 습식 재련 공정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낮은 비용으로 고순도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R&D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율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활용 측면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폐배터리의 종류를 늘리고 회수 가능한 금속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 개발 방향이 될 겁니다. 리튬까지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더 높아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법률, 리걸 및 환경 엔바이런먼털 규제 측면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화학 공정을 사용하다 보니 환경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폐수나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공장 건설부터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준을 준수해야 하죠. 이게 당연히 비용 부담 요인이 됩니다. 환경 설비 투자도 해야 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관리 비용도 들어가니까요. 부담 요인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게 진입장벽 역할도 하지 않을까요? 아무나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거죠.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LBM 입장에서는 이미 이런 규제들을 충족시키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는 거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강점은 없나요? ELBM 공장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데 여기가 수력 발전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저탄소 수력 발전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환경적 이점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거군요. 네,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특히 전기차는 친환경 이미지가 중요한데 배터리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배터리 소재를 생산할 때 저탄소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점은 최종 고객인 자동차 회사들에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도 작지만 확실한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테스트 분석을 통해 LBM을 둘러싼 거시 환경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치,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인 부담과 기술적인 과제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네요. 네, 전반적으로 기회 요인이 더 많아 보이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고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좁혀서 LBM이 속한 산업 자체의 경쟁 환경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산업 내 경쟁, 신규 진입자 위협, 공급자 교섭력, 구매자 교섭력, 대체제 위협. 이 5가지 힘을 분석하는 거죠. 네, 이 틀을 통해 LBM이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경쟁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 내 기존 경쟁자들과의 경쟁 강도는 어떤가요?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미에는 배터리 등급 코발트 황산염을 정제하는 곳이 LBM 외에는 없다고 하던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경쟁이 거의 없는 독점적인 상황인가요? 그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북미 지역 내에서 상업적 규모로 배터리 등급 코발트 황산염을 생산하는 정제소는 아직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ELBM은 이 시장의 퍼스트 무버, 즉 선점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엄청난 이점인데요. 네, 그렇죠. 북미에서 배터리를 만들려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코발트 황산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역내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인데 ELBM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건 강력한 경쟁 우위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유미코와 BASF 같은 이미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유미코와 BASF 같은 글로벌 화학 기업들은 이미 막대한 자본력과 오랜 업력,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든 북미 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죠. 이들과의 경쟁은 ELBM에게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ELBM은 어떤 강점으로 이들과 맞서야 할까요? 역시 가장 큰 무기는 북미 내 생산 거점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앞서 패스틀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북미 정부는 역내 공급망 구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관세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 ELBM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또 운송거리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요. 메이드 인 노스 아메리카라는 프리미엄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강자들과 정면으로 기술력이나 자본력으로 맞붙기보다는 지정학적 이점과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차별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직 규모는 작지만 특정 고객의 요구에 더 민첩하게 대응한다거나 친환경 공정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틈새를 공략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힘,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어떤가요? 이 시장이 이렇게 유망하다면 다른 기업들이 새로 뛰어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신규 진입 위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장 부지 매입부터 건설, 설비 도입까지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둘째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습식재련 공정 자체가 복잡하고
고순도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운영 노하우도 중요합니다. 이게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역량이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앞서 언급했던 까다로운 환경 및 안전 관련 인허가 절차입니다. 정부 승인을 받고 실제 생산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높은 진입 장벽들 때문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장을 위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새로운 경쟁자가 불쑥 나타날 걱정은 좀 덜어도 되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힘. 공급자의 교섭력은 어떻습니까? 원료를 공급하는 쪽의 힘이죠. 특히 코발트는 특정 지역, 콩고민주공화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늘 불안 요소로 꼽히는데요. 그 점이 코발트 공급망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콩고 민주공화국 DRC에서 나오는데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아동 노동 같은 인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공급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죠. 만약 DRC에서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코발트 가격이 급증하거나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원광 공급자의 교섭력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LBM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래서 ELBM도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렌코어 같은 메이저 광산 기업과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맺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글렌코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광산을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둘째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원료 확보입니다. 아, 재활용을 통해 원광 의존도를 낮추는 거군요. 그렇죠. 폐배터리에서 코발트를 회수해서 사용하면 DRC 같은 특정 지역의 불안정한 원광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효과죠. 물론 재활용만으로 모든 수요를 충당할 수는 없겠지만 원광과 재활용 원료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서 공급 리스크를 관리하고 동시에 원가 경쟁력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공급자의 높은 교섭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공급자 교섭력은 중간 수준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공급선 다변화 노력이 중요하겠군요. 자, 그럼 네 번째 힘, 구매자의 교섭력은 어떤가요? ELBM이 만든 코발트 황산염을 사가는 고객들, 주로 배터리 제조사들이겠죠. 이들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소수의 대형 배터리 제조사,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큰손 고객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구매자가 소수이고 거래 물량이 크면 당연히 그 구매자가 가격 협상이나 계약 조건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갑이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ELBM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 구매자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구조인가요? 좀 개선될 여지는 없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ELBM이 계획대로 북미 유일의 안정적인 코발트 공급처로서의 전략적 입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말이죠. 구매자 입장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없이 북미 내에서 안정적으로 고품질 코발트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공급망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아, 그러니까 ELBM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면 힘의 균형이 좀 맞춰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너희 아니면 살 데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ELBM의 협상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북미에 더 많은 배터리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고객 수가 늘어나면 특정 소수 고객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면서 구매자의 교섭력은 점차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간 수준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힘, 대체재의 위협은 어떤가요? 코발트 가격이 비싸고 공급 불안정성 이슈도 있다 보니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기술 개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LFP 배터리 같은 것들이요. 네, 그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코발트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소위 코발트 프리 배터리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고 하이망간 배터리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연구되고 있죠.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상용화되면 당연히 코발트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코발트 기반 소재를 만드는 ELBM에게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재 위협이 상당히 큰 거 아닌가요? 현 시점에서 평가하자면
대체재 위협은 아직 낮음에서 중간 사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FP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밀도나 저온 성능 등에서는 여전히 니켈, 코발트, 망간, NCM이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 같은 코발트 함유 배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특히 고성능 전기차나 장거리 주행이 중요한 모델에는 여전히 코발트 기반 배터리가 주로 사용됩니다. 아, 아직 성능 면에서는 코발트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코발트는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은 NCM, NCA 배터리가 주류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에 따라 대체재 위협이 커질 수 있으므로 ELBM도 이런 시장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사업에서 니켈이나 리튬 회수 기술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파이프포스 분석을 통해 경쟁 환경을 살펴보니 선점자로서의 이점은 분명하지만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 그리고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에서의 힘겨루기, 장기적인 대체재 위협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안고 있네요. 환경 속에서 ELBM이 가진 강점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자, 그 말씀하셨으니 이제 ELBM 자체의 내부 역량과 전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흔히 수엇 분석이라고 하죠.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es,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건데요. 네, 앞서 거시 환경과 산업 구조 분석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ELBM의 현재 상황을 한눈에 정리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틀입니다. 그럼 먼저 강점부터 짚어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번 강조되었던 것 같은데 역시 가장 큰 강점은 북미 유일의 배터리 등급 코발트 정제소라는 선점 효과겠죠. 네, 그게 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강점입니다. 아직 상업 생산 전이긴 하지만 이 잠재적인 독점적 지위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입니다.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되는 프로젝트라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독자적인 습식 재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잠재적인 대형 고객사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앞서 환경 분석에서 언급했던 저탄소 수력 발전을 활용한 친환경 공정 운영 능력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강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점은 확실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약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약점은 역시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개발 단계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유망하다고 해도 현재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 투자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은 큰 부담이죠. 그리고 이와 직결되는 것이 바로 높은 부채 비율과 재무적 불안정성입니다. 아,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군요. 네.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운영자금도 부족하고 빚도 많은 상태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시장 기회를 가지고 있어도 회사가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약점으로는 계획대로 코발트 정제소 건설을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젝트 실행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습니다. 대규모 플랜트 건설이라는 게 워낙 변수도 많고 어려운 작업이니까요.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약점들이네요. 재무 안정성 확보와 프로젝트 성공이 시급한 과제군요. 자, 그럼 기회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앞서 거시 환경 분석에서 많이 다룬 것 같은데요. 네, 기회 요인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북미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죠. 둘째, 북미 정부의 강력한 공급망 자국화 정책. 이것도 ELBM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고요. 셋째,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확대 가능성. 환경 규제 강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활용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ELBM이 잘 활용해야 할 핵심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은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외부적인 위험 요소들이죠.
위험 요인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입니다. 특히 코발트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회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격 관리가 중요하겠죠. 둘째는 잠재적인 경쟁 심화입니다. 지금은 북미 유엘이라는 이점을 누리고 있지만 앞서 말한 유미코아나 BASF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언제든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쟁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경쟁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독점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셋째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입니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전기차 수요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고 자금 조달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 충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대체재 위협에서 언급했던 코발트 프리 배터리 기술의 발전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네. 수업 분석을 통해 ELBM의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니 이 회사가 처한 상황이 더욱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기회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약점과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ELBM이 실제로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 과정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치사슬, 밸류체인 분석이라고 하죠. 원료 조달부터 생산, 판매,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활동들 중에서 어디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를 보는 건데요. ELBM의 핵심 가치 창출 활동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ELBM의 가치사슬을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부가가치 창출 활동은 역시 운영, 오퍼레이션 단계, 그중에서도 정제 공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코발트 원료, 정광이나 중간재 또는 폐배터리 분쇄물, 블랙매스를 투입해서 독자적인 습식 재련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배터리 등급 황산 코발트라는 최종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 자체가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료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그 기술적인 변환 과정,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이 운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원 활동이 바로 기술 개발,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입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습식 재련 공정의 효율성, 즉 수율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또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이 변환 과정에서의 가치 창출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코발트 회수율을 1% 높이는 것이 전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배터리 종류를 늘리거나 리튬이나 니켈 같은 다른 유가금속의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 역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과 기술 개발 외에 또 중요한 가치사슬 활동이 있을까요? 종합해보면 핵심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정제 공정 운영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원료 조달, 기술 개발, 마케팅, 그리고 내부 관리 역량이 조화를 이루어야 지속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가장 민감한 문제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ELBM의 재무 상태입니다. 앞서 약점으로 여러 번 지적되기도 했고 현재 회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넘어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인 건가요? 내일 당장 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동부채는 아시다시피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를 의미하고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 단기간에 갚아야 할 빚, 예, 운영비, 단기 차입금 상환 등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나 자산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갚지 못할 위험, 즉 채무 불이행, 디폴트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무 상태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군요. 그래서 다가오는 10월 15일 주주총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여기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ELBM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안된 안건들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핵심 안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게 통과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핵심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출자 전환, 데트 투 에퀘리 스왑입니다. 약 4,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부채를 채권자들이 포기하는 대신 그만큼의 회사 주식으로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즉, 빚이 자본으로 바뀌는 거죠.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군요. 네. 둘째는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모 발행,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형태, 즉 소수의 특정 투자자들에게 신주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안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회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야말로 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출자 전환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부채가 사라지면서 재무제표가 확 깨끗해집니다. 부채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자기 자본은 늘어나면서 재무 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당연히 이자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어서 현금 흐름에도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신규 자금 3천만 달러가 들어오면 이건 단순한 운영 자금을 넘어서 현재 건설 중인 코발트 정제소 프로젝트를 완공하고 초기 운영 단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실탕이 됩니다. 즉,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해소는 물론이고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인 정제소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재무 상태 개선은 향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도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줄 거고요. 정말 회사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승부수네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출자 전환이나 신규 주식 발행은 결국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점이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주당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반길 리가 없죠.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해야 할까요? 주로 이런 논리겠죠. 물론 지분 희석이라는 고통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는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주주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당장의 희석을 감수하더라도 회사를 살리고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해서 기업 가치가 커지면 결국 주주들에게도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식의 설득이 필요할 겁니다.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이죠. 작은 것을 내주고 더 큰 것을 얻자는 논리군요. 주주들이 이걸 받아들일지가 관건이겠네요. 네, 주주총회 표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구조조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된다면 시장이 ELBM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무 리스크가 너무 큰 회사라는 꼬리표 때문에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기술력이나 북미 유일 정제소라는 잠재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거든요. 아, 재무 리스크라는 안개가 걷히면 회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군요. 그렇죠. 안개가 걷히고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의 관심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 예를 들어 정제소 완공 시점, 예상 생산량, 고객 확보 현황, 재활용 사업의 진척 상황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에도 본격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주주총회가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봅시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어 급한 불을 끄고 재무적 안정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 ELBM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과 기업 가치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일부 분석가들은 ELBM의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라는 것이 여러 가정에 기반한 예측치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장 전문가들이 ELBM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 잠재력의 핵심 동력은 역시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결국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북미 유일의 코발트 정제소라는 독점적 또는 과점적 지위입니다. 계획대로 정제소가 완공되어 2025년이나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고품질 코발트 황산염을 생산하고 북미 지역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기대하는 거군요. 네, 두 번째 성장축은 바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입니다. 이건 당장의 수익 기여도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더 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 발생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같은 귀한 금속들을 효율적으로 회수해서 다시 공급망에 투입하는 사업은 환경규제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안보 이슈 등과 맞물려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미래의 핵심 먹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ELBM처럼 정제 기술을 이미 보유한 회사가 재활용 사업까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중간 원료를 자체 정제 공장에서 처리하여 최종 제품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만약 ELBM이 코발트 정제소 운영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도 기술력과 처리 용량을 확보해 나간다면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계획대로 실행된다면이라는 가정이 붙는 거죠? 당연합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라는 첫 관문을 넘더라도 그 이후의 정제소 건설을 예산과 일정에 맞춰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 안정적인 수율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것, 확보된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 재활용 사업을 계획대로 확장하는 것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약속된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실행력과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시장에 증명해야만 잠재력이 현실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장기적인 성공 역시 결국 실행력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ELBM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거시 환경 분석부터 시작해서 산업 경쟁 구조, 내부 역량 분석, 그리고 가장 시급한 재무 문제와 주주총회,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전망까지 짚어봤는데요. 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ELBM은 현재 심각한 재무 위기라는 절벽 끝에 서 있지만 동시에 북미 전기차 공급망 재편과 배터리 소재 국산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탈 수 있는 엄청난 기회도 눈앞에 두고 있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상황에 놓여 있는 회사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아주 극명하게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당면 과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단 오는 10월 15일 주주총회에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및 자금 조달 안건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키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첫 번째 허들을 넘지 못하면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그 다음 스텝은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재무적 안정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인 코발트 정제소 건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가동하는 것, 그리고 성장 동력인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계획대로 본궤도에 올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외부 환경, 즉 정치적 지원이나 시장 성장세, ESG 같은 사회적 요구는 LDLM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쟁 환경 역시 북미 유일이라는 선점자로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네. 결국 문제는 외부 환경보다는 내부 역량, 특히 단기적으로는 재무 안정성 확보 능력과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운영하는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총회 이후에 경영진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약속했던 성과들을 실제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정말 복잡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주총회 결과에 모든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이후의 실행력을 통해 회사의 진짜 가치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큰 그림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단순히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회복력, 리질리언스과 안보, 그리고 더 나아가 윤리적 소싱이라는 가치까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배터리 광물 분야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코발트 채굴 과정에서 불거졌던 아동노동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 파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원료인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북미 대륙 내에서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높은 기준 하에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코발트를 정제하고 재활용하려는 ELBM의 시도는 단순히 한 기업의 생존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ELBM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것은 북미 지역에 안정적이고 윤리적인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유사한 프로젝트들에게도 긍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만약 ELBM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다면 이는 북민의 공급망 구축 노력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다른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ELBM의 성공 또는 실패가 단순히 전기차 시장이나 이 회사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전체의 산업 전략,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더 큰 흐름에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ELBM의 사례는 어쩌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산업적 변화의 축소판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북미는 자체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윤리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는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ELBM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ELBM의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큰 담론으로 확장될 수 있는 지점이네요. 오늘 ELBM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통찰력 있는 전망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